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이번 전망의 제목은 MMT로 향한다면 달라질 것들이라고 정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앙은행들의 역할이나 이제 정부에서 역할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고 중앙은행은 그것을 매입하는 지금 부분적인 어떤 MMT의 통화 정책의 단계로 이미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 금리나 장단기 금리 차나 그다음에 채권의 수급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관심이 아마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을 했던, 즉 통화정책을 정상화시켰던 어떤 전제 조건이 있던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실질 GDP가 어떤 금융위기나 어떤 침체기로 인해서 GDP가 하락을 한 이후에 회복되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 성장해왔던 성장 경로대로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그래서 그 예전에 성장했던 성장 경로를 연장했을 때 그 연장선상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첫 번째 기준금리 단행이 됐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실질 GDP와 잠재 GDP 간의 차이인 이제 마이너스 GDP 갭이 거의 해소되는 시점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가 2010년 7월에 이제 이 조건이 이제 충족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4%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 성장 경로에 가까워지는 시점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가 될 걸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 국내 경제 성장률이 4% 정도에 하느니 이번 5월 금통에서 예상했던 성장 경로대로 성장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올해 11월경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 전망을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지금 국고 3년과 같은 좀 짧은 만기의 금리들은 연말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 압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영향도 뭐 어느 정도는 받겠지만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국채 발행이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적자국채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적자국채가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대략 올해 3분기 정도, 7월 정도면 거의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수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연말로 갈수록은 이제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좀 둔화될 수 있을 걸 예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단 장기 쪽 금리는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의 탄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기준금리는 이번 연내 0.75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두 번째 인상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 또 이 부분이 관건이 되는데요. 일단 이번에 0.75로 인상을 하고 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동결을 유지하는 어떤 근거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대출 금리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상을 하고서 두 번째 인상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12개월에 걸쳐서 2017년과 18년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되진 않아서 이번 11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두 번째 인상은 이제 내년 1분기 정도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판단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요.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을 때 최종적으로 다다르게 될 최종 기준금리는 1.25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 수준의 기준금리로 이제 최종적인 기준금리가 결정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로의 추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지금 2%대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5월 물가도 지금 2.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우리나라 물가가 YOY 기준으로 2% 후반 정도의 증가율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연간으로 지금 1.8 정도의 예상을 한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수치 자체도 약간은 보수적인 추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 물가가 상승했던 경로에서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가 이제 회색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물가 지수가 그냥 평평하게 흘러간다라고 거의 전망을 하더라도 이제 1.8 정도의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는 이 전망보다는 다소 상방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10년에서 3년을 뺀 금리 차가 이제 뭐 90bp에서 100bp 이상까지 이제 많이 확대가 됐고요. 이거를 이제 단순히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뺀 장단기 금리 차도 많이 보는데요. 저는 이제 금리 비율도 좀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금리에서 3년 금리를 나눈 비율로 보면 이제 거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1.3배에서 1.5배 안에는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한 1.5배에 가까워지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거의 맥스로 벌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도 무방한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일관된 움직임을 깨고 지금 2020년부터는 그 비율이 지금 1.7에서 1.9배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뿐만의 이제 상황은 아니고 뭐 호주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달러 기축통화가 아닌 대부분 신흥국 이제 국가에서의 장단기 금리 비율이 이렇게 이례적인 수준으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일단 장기적으로 유지됐던 각국의 재정 긴축 기조들이 이번에 이제 재정 확장 기조로 이제 전격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장기 금리에 대한 전망도 이번에 연준에서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 수준을 2% 위로 좀 상향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눈높이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단기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장기 금리의 레벨을 형성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을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해서 10년에서 3년을 나눈 비율이 1.67에서 1.92배 정도에서 주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지금 국고 3년을 1.25%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10년은 2.1 정도에서 2.4 정도의 레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장단기 스프레드의 정점이 언제가 될 거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이라던가 글로벌 반도체의 어떤 매출 증가율의 정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페이지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과 우리나라 수출 YOY 증가율입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정점을 기록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정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저희 하우스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전망은 올해 3분기 정도가 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의 정점을 기록하는 시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결국 우리나라도 수출이 정점을 기록하는 시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정점을 기록하는 시기가 보통 우리나라 GDP라던가 여러 가지 주로 경제 지표들도 아마 모멘텀의 정점을 기록할 걸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YOY 증가율에서 이제 10년에서 3년을 뺀 이 비율,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출에서 정점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고 10년에서 3년 금리를 뺀 요 차도 그 당시에 기록했던 정점을 그 이후로 더 뚫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상단으로 거의 결정되는 어떤 성향들이 있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다 그랬고요.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출의 어떤 정점이 올해 3분기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확대되었던 요 우리나라 장단기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 정도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축소되는 흐름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CPI가 반등을 하는 것과 맞물려서 과거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CPI가 지금 2% 후반대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집계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 수준이 이제 2017년 이제 하반기 정도의 물가와 비슷한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준 자체는
그때가 더 높았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2018년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고 있던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물가 지표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제 물가 지표가 상승하면서 그거 자체가 인플레이션 기대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물가체에 대한 평가도 과거랑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물가가 이제 2% 정도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BEI가 어디 정도에서 형성됐었는지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점의 어떤 그 분포도를 보면 기간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CPI와 이 BEI의 분포가 많이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CPI가 이제 뭐 2% 정도일 때 형성될 수 있는 BEI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넓은데요. 예전처럼 이제 물가가 좀 하락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울기 자체도 굉장히 평평하게 가고 있고 지금의 가장 최근의 데이터들은 지금 네모로 되어 있는 회색 점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올해가 한 2% 정도 연간 소비자 물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이제 형성될 수 있는 BEI는 1.5 정도, 1.5%포인트 전후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BEI 평균 레인지가 뭐 60에서 110 정도 됐다면 지금은 아마도 그 레인지의 어떤 레벨 자체가 110에서 160 정도로 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현재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으로 이제 기저효과를 많이 반영한 이러한 결과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속성의 성격을 띠면서 기조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배경은 이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 이걸로 인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또 다른 상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떤 결정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이제 이런 수요 공급과는 또 별개로 통화 가치 하락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한 10년 전부터 해서 지금 뭐 한 끼 식사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통화 가치 하락에 의해서 이 어떤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 직후에 각국들이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돈을 지금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다시 거두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단기적으로 이것을 긴축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거나 아니면은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좀 계속적으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통화가치 하락에 의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매년 물가가 2%씩 상승한다고 하면 지금 녹색 선이 올라가는 것처럼 프라이스 레벨이 쭉 상승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전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 상승률이 뭐 0% 또는 1%일 때, 또는 우리가 예금을 맡겼을 때 그 금리가 0%나 1%일 때, 이랬을 때 이제 구매력의 하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만약에 이제 증가율이 그냥 0%라고 하면 이제 10년 뒤에는 어떤 구매력의 하락이 22%, 20년 뒤에는 49%의 구매력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인식하면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통화 가치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펴지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화를 리얼 에셋으로, 실질 자산으로 바꾸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뭐 확장적인 정책 기조가 길어진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 수는 예상만큼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의 인력 수요는 높아진 반면에 보조금을 현재 받고 있는 현재 여건, 그리고 또 뭐 육아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임금 상승도 미국 안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비농업 시간당 임금인데요. 금융위기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임금이 3.4%씩 연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임금 상승률이 2%로 둔화가 됐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낮은 물가를 설명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낮은 임금 상승률이 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코로나 이후로는 일단 임금 상승률이 2015년에서 17년대 2.5 정도 상승률에서 2018년부터 3.7%로 높아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직후부터는 지금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색 점선 위로 아예 그냥 선이 이제 위로 떠버립니다. 그래서 레벨 자체가 좀 상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시장으로의 복귀가 좀 더뎌지면서 이제 구인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재정 정책에 의해서 이제 시중에 이제 자금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지금 이러한 임금 기울기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던,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조건은 보통 미국의 GDP 갭이 마이너스 1% 내외까지 좁아지는 시점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보통 단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색 점선이 올라간 그 시기에서 이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올해 3분기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부터나 자산 매입을 할 거라는 이제 기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23년에 가서나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이 그 시점을 과거보다는 지금 훨씬 뒤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뒤로 지금 미룬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대비 완화적인 기조가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위험 추구에 대한 성향이 좀 높아지게 되고요.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중립금리 자체가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화적인 기조가 아주 길어진다고 한다면 추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보다 가파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위험도 같이 내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잠재적인 위험성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모든 통화의 시스템들은 현재는 이제 법정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 돈이다라고 지정을 하면 이걸 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학이라던가 이제 1차 대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나면 이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이제 금 대비해서 통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제 또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이 이제 통화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제공해주는 리얼 에셋에 대한 수요를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